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선 앞두고 여야 각각 내부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인재 영입 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에서 여야 인재들을 만나볼 예정인데 오늘은 민주당 영입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를 뉴스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또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금리 전망과 한국은행의 셈법,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는 출산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0.78명대인 합계 출산율이 불과 2년 뒤엔 0.65명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의 우리나라 총인구는 50년 뒤에는 3,60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올해와 내년 외국인 유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2025년부터 다시 급감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67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외국인 유입으로 총인구가 올해와 내년 소폭 증가한 뒤 2025년부터 다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년 뒤엔 2041년 4,985만 명으로 5천만 명대가 무너지고 50년 뒤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30%, 1,500만 명 정도 줄어서 1977년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2명, 2025년에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인 감소 영향이 가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만 명인 출생아 수는 50년 뒤엔 1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50년 뒤에는 가장 낮은 4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8%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50년 뒤에는 2.9배 늘어서 이 역시 OECD 최고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45세 정도에서 63.4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조금 상승하는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 기반합니다. 통계청은 그래도 209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한국의 경제활동에서 성별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오늘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초청 특별 포럼에서 세계 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도 동결을 이어가면서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점도표를 통해 내년 목표 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 낮은 4.6%로 잡아 내년엔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 긴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내년도 미국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HSBC도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HSBC는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이 진정이 되고 심각한 경기 침체도 피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을 감안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내년에 5,0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첫 금리 인하 후 6개월까지 평균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첫 금리 인하는 3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3차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정책 변환 예고에 우리 증시와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현재 긴축 기조에서 통화 완화로 정책 전환이 예고되면서 우리 증시도 환호했다고요? 네,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34% 오른 2,544.18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1.36% 올라 840.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화값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24.5원이나 내리면서 1,29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것,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FOMC의 정책 결정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모두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된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인상 종결을 시사한 데 더 나아가 내년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서는 내년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내년 금리 인하 시작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오른 겁니다. 네,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나섰죠? 정부는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 여파를 점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추 부총리 발언입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거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수렴 시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비용 상승 요인에 따른 2차 파급 효과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공공요금 정책, 연말 연초 가격 조정 집중 가능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김치찌개 백반은 같은 기간 7,846원에서 7,923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대신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서둘러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건데 누가 집권 여당의 새 지휘봉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거리 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찾겠다는 설명입니다. 시점 역시 되도록 이른 시간에 선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당 혼란을 수습할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들을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총선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윤 권한대행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의도 반려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무 공백이 있어서 안 되는 만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대위를 이끌 인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통합형 비대위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 압박에 나섰죠. 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여당인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 더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전제로 통합형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 목소리의 현 지도부로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신당 구성의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전문직 그리고 젊은 분들과 함께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로 당을 만들겠다고 밝히건데요. 이미 제3지대 창당을 했거나 준비 중인 양양자, 금태섭 등 전현직 의원과도 뜻을 모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외연 확장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퇴행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단합과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등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했는데요. 과거 병립형 제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제도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 차이가 커서 오늘 당장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이탄 의원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국민과의 선거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서 내용의 불씨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기 직전 김 전 대표를 만났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독대하고 상의를 드리고 여당 대표 거취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사퇴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의 등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 주변에는 또 다른 신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 됐고 여당은 김기현 대표 사퇴, 이준석 신당 등 빅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낙연 전 대표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해야 미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뉴 DJP를 운운하지만 이낙연은 DJ가 아니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단결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재탄생을 막는 것, 심판하는 것이 명분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주 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로 발탁이 된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 안팎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파란색 의상, 머플러 이런 거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파란색 아니고 녹색이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언론 보도 소개 기사 보니까 양장점딸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오늘 의상도 네, 오늘 의상도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아버님께서 옷이에요. 네. 네, 양장점딸이 맞는 걸 확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질문을 먼저 드렸고 기후환경 전문가로 이제 영입이 되신 걸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관련 뉴스도 있고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COP28 회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자 이런 취지의 합의문을 28년 만에 채택을 했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중동의 산유국들까지 이러한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파리협정 2015년에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저지하자는 합의가 나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나온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지시하는 중요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합의문을 보면은 이거 말고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늘려야 된다. 2030년까지 이런 굉장히 담대한 약속도 담고 있어서 앞으로 각국이 어떻게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당에 영입되셨으니까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대변하실 거고 정책으로 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그런 전문성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변호사님을 영입한 것으로 그것도 인재 1호로 영입을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혜 변호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당에서 기후위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입식에서도 이제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후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저를 영입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영입 제안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좀 받으셨나요? 시기도? 몇 주 전쯤 한 달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성환 의원실 쪽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기후정책과 관련한 협력을 좀 하던 의원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고 오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인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논의는 시작을 했고요. 그럼 몇 주 전이라고 하셨으면 그 전에는 전혀 예상 못했던 건가요? 네, 전혀 예고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저보다 훨씬 경력도 많은 전문가나 활동가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망설이다가 그 고민하는 시기는 얼마나 좀 있었습니까? 시간은? 저 뭐 한 몇 주 정도 더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그런 기후위기와 관련한 그런 전 세계 트렌드가 너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COP를 앞두고 나온
그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달성 시점이 10년 이상 당겨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이 올해 초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이 이슈를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답답했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한 명 더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 이슈 대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거는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이슈를 우리 민생 또 경제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있는 모습도 나왔는데 영입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영입식에서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이제 감사를 맡은 것에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원래? 저는 사실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포럼 감사를 맡은 것이 아마 최근인데 대표님께서는 아마 포럼 출범할 때 고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만난 적은 전혀 없었고 영입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주일 전쯤 그때 이제 면담을 하면서 한번 배웠던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이제는 당에 영입이 되셨으니까 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은 어떤 정치인으로 좀 바라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표님의 개인사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긴 했거든요. 굉장히 또 어려운 처지에서도 좀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뚝심 있는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 같은 것이 좀 인상 깊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점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리스크 얘기할 때 발탁되고 나서 따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이후에 따로 말씀은 나누지 못했고 영입식 전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뭐 의지를 굳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기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소신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민주당이 기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침 오늘 민주당이 2호 인재로 4차 산업 전문가 NC소프트 임원 출신의 이재성 씨를 발탁하기도 했고 앞서 이제 변호사님이 1호 영입 인재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아직 1호입니다만 5분이었던가요? 민주당은 일단 전문성은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좀 민주당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정치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역량,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이 민주당의 인재 영입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민주당 인재 영입의 기준인 것 같다. 참고로 인지도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변호사님 나온다고 해서 포털에 검색을 했는데 한 곳에선 사진이 뜨는데 한 곳엔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 빨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입 발표 당시에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망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뭐 전문성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은 좀 바꾸시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올해 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축 목표라는 것이 사실 기후 정책의 어떤 의욕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현 정부 임기 내는 연간 2% 정도 줄이다가 2027년 이후에 연간 9%를 줄여야 하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했어요. 사실 그거는 현 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숙제를 미래로 계속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태양광, 사실 태양광 발전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인데
광범위한 뭐 감사나 수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업계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 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낮추고 있어서 그러한 점이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지점들이 하루빨리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후 위기라는 분야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관성이 있는 좀 미래를 네. 바라보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제 건너가면서 정책 전환이 좀 급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지 않도록 하는 좀 어떤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전 정부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네.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30년 감축 목표는 그 법을 통해서 이제 박아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도 그 목표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그런 조치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축 정책들도 법 제도화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 분야에서 아마 활동하실 것 같은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뭐 경기도 연천에 출마할 것 같다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정책만 하려는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입당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총선 출마는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당에서 아시다시피 선거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고 네. 공천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협조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변호사님은 정치 신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확정 논의를 포함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경험상 선거 관련 협상이 좀 늦어지면 그럴수록 신인들한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떤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신인으로서. 네, 뭐 신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 봐도 그렇고 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하루빨리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문제도 있고 사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민주당이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승리가 독이 된 것 아니냐. 상대당인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내용 속에서도 혁신의 속도가 좀 빨라 보이는데 민주당은 좀 상대적으로 처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당에 이제 영입된 인재로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아직은 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하면서 민주당이 처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직 국민의힘이 뭐 최근에 일단 오늘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뭐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계속 뭔가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차단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의 이제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네.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당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인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현재 현안이 되는 그런 그리고 또 우리 시대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 가면서 이 상황을 또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이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을 포함해서 좀 인적 쇄신이 더 우선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 가지가 같이 갈 병행해야 수밖에 된다? 없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총선 체제를 어떤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계파 갈등 포함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비명계 의원이 통합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당 밖에서 볼 때보다 뭐 며칠 안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안에 들어와 보니까 좀 달리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초기이기도 하고 해서 예.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연장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총선 아젠다가 좀 없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1호 인재로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민생 또 경제와 관련한 그러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지점을 잘 지적하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까지 저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후 정책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저희 영입 인재와 관련해 가지고 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하신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제안도 하신 바가 있어서 빠르게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좀 남다르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으로 질문 드리면 지금 초선 의원 2명이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 쇄신론에 점화를 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성국 의원 또 이탄희 의원 마침 또 민주당 인재로 지난 총선에서 영입된 인물이거든요. 그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또 귀 기울여 듣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 연천군 관련해서 지역구 관련해서 아직 당과 상의 중이신가요? 아직 뭐 큰 그림이 나온 게 없는 겁니까? 구체적인 지역구와 그림이?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지역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요? 제가 뭐 사실 고향이기는 한데 네네. 계속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합니다. 숙고해 보겠다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를 만나봤고요. 내일은 더 뉴스에서 국민의힘 1호 인재로 영입된 이수정 교수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함께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일에 영풍그룹 계열 석포 재련소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고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석포 재련소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오후 1시쯤 경찰이 관계기관과 사전회의를 연 뒤 합동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부와 노동부 등 전문기관이 모두 모였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 산소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아르신가스가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작업 매뉴얼과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도 석포재련소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재련소에서 설비 교체 작업을 했던 노동자 4명이 혈뇨와 복통 등으로 안동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작업자 62살 A씨가 사흘 만에 결국 숨졌는데요. 이들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포재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재련하는 공장입니다. 아르신가스는 아연을 추출하기 위해 광물을 황산으로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만들어집니다. 농도가 짙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포재련소 측은 그동안 작업 환경을 개선해왔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석포재련소에서만 노동자 12명이 숨졌고 환경오염으로 법을 위반한 것만 70여 차례에 달한다며
석포재련소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로 체납액이 3,029억 원에 달했고 최고 체납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으로 37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이 늘었고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는 체납자는 25명이었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새벽 시간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크게 트는 등 재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30여 차례 일부러 소음을 냈습니다. 소음 일지까지 작성한 위층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했고 많은 이웃이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엔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대법원 역시 계속되는 보복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임을 처음으로 확정 판시했습니다.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SNS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사이버 마약 사범 10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로 판매하거나 또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유통하는 등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방 안에 모니터가 가득합니다. 해외 마약 조직원들이 서울 이태원과 강남에 마련한 작업실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인 이들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싱가포르에 마약을 판매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조직을 두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러시아 국적 일당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SNS 채널을 만든 뒤 메페드론 등 다양한 신종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거래로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유통망을 넓혔습니다. 이들 모두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으로 범행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약 유통 사건 범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국제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해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오징어가 많이 수입되는 점을 이용 냄새가 강한 오징어 사이에 2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 세관의 눈을 피한 일당을 비롯해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강남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100명을 붙잡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4.5kg, 모두 46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이 국경을 넘나들며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온라인 마약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로 수사한 가수 권지용 씨를 다음 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은 부실 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감정 의뢰를 위해 입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로 수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직장 동료 사이인 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지난 7일 밤 11시 40분쯤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이 초과 수당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출장비도 대폭 줄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경비 함정 운항 대수를 비롯해 교대 근무 인수 인계 시간까지 줄여버린 해양경찰. YTN 취재 결과 출장비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직원 한 사람당 하루 5만 원씩 주던 식비와 일비를 15,000원으로 싹둑 자른 겁니다. 식비만 떼어보면 25,000원이던 게 7,500원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해경청은 연말까지 교통비와 숙박비라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초과 수당도 모자라 출장 밥값까지 깎이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중심으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총경 이상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많이 받는 직급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예산 부족 문제에서 빗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서 일하는 한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수당이 깎이면 고통은 수뇌부가 아닌 아랫사람들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6,000원씩 나오던 야식비도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바뀐 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던 일선 해경들에게 지도부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전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출장이 늘어 여비가 부족해졌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여비 삭감은 해경만이 아니라 전 정부 부처의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지면 올해와 같이 삭감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제한하고 일선 경찰관들 출장비까지 줄인 해양경찰청.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긴 했지만 현장에선 간부급들 분담은 뒤로 한 채 일선 직원들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이번에도 YTN 단독 보도. 대전에서 1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YTN이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친모에 이어서 함께 살던 어른 2명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속이 됐던 피의자가 경찰의 실수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살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에 이어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공범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진 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유치장소를 적어주는데 경찰이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두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검찰은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를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해 재판 진행에 문제없도록 했고 피의자를 다시 구속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다른 공범과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발부받은 구인영장은 유치장소가 한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당직 판사가 바뀌었고 유치장소가 2곳으로 나뉘어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대한 사안인데다가 도주를 한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공범 관계로 인해 불구속 수사 시 진술의 변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보다 좀 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거나 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같이 단순히 구금 장소가 변경됐다라는 사정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다시 재구속을 허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범은 친모에게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어야 한다며 학대를 공모하고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범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사건 병합 여부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는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48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나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엔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남자 2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여기 좀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맞았다. 근데 그때는 위협이 되는 물건 그게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경찰은 결국 치킨을 던진 초등학생 A군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A군은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괜찮아, 뭐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오겠는데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강원 산간에 또다시 폭설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번에도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훌쩍 넘는 눈폭탄이 내리는 건데요. 먼저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로령입니다. 이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주 초반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았는데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 구룡령입니다. 국도 56호선인데요. 갓길과 주변 나무에는 여전히 눈이 녹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잠시 눈이 그쳤지만 앞으로 굵은 눈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일은 한방눈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 강원 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강원 중부 산간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강원 중부 산간에도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예보된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도,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 역시 강풍을 동반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 내륙에도 순간풍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와 흑산도, 홍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해안,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주말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변동폭이 큰 기온 그리고 겨울 호우 탓에 겨울 축제장도 비상입니다.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장. 꽁꽁 얼어 있어야 할 하천은 누런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한낮 영상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최근 얼었던 하천이 모두 녹아내리면서 긴급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2, 3cm 얼었었는데 그게 또 날이 좋아지면서 녹으면서 또 정비를 했었는데 오늘 비가 또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정비를 하는 거죠.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와 축제준비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장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오는 22일 개막 예정이던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터가 얼기 쉽게 물을 가둬놨지만 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 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강원도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평창 송어축제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보수 공사를 마치고요. 이제 곧 또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보가 있으니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영하권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축제 개막일까지 최소 30cm의 얼음이 얼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축제장 얼음이 녹아 긴급 휴장했던 강원 지역 겨울 축제장들. 올겨울은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더 주목돼서 우리 시장도 흔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미국 연준이 3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발표 전부터 시장에선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무려 98%를 넘어설 정도로 유력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시장의 예상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건데 사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인상 종결을 시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the economy has surprised forecasters in many ways. 여기에 오늘 공개된 금리 전망 점도표도 시장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년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으로 4.6%를 내다본 건데요. 지금보다 0.75%포인트 더 내리겠다는데 이에 한 번에 0.25%포인트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만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에 미국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숨죽였던 금융시장이 연준 발표 직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상당히 올랐고 이런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곧바로 좀 반영이 됐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부터 오름세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34% 오른 2,544.18로 거래를 끝냈고요. 코스닥도 1.36% 올라 840.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화값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24.5원이나 내리면서 1,29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오른 겁니다. 네,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다.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미국 FOMC 결정 직후에 정부는 금융당국 수장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곧바로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 등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연말연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국은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이 먼저 내려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하반기 미국의 결정을 보고 나서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더 올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타이밍을 봤을 때 언제 내리냐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미국이 내린 다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이런 이유에서 내년 1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도 지금의 연 3.5% 금리 동결 결정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현재 한미 금리 격차가 2%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우리가 금리를 움직이긴 쉽지 않고요. 이 밖에도 잠시 뒤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보면 미국이 설령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도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과반이 0.25%포인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또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는 현실을 짚어볼 텐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 고려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살 때 계산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이 외식하기도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물가가 높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갑을 닫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까지 적발되면서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에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물가를 먼저 짚어주셨고 우리 경제 뇌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계 빚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계 부채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계 빚이라는 게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성장할수록 몸집이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빚이 늘어나느냐 이건데 일단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091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4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 폭으로만 봤을 때는 10월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늘면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다소 둔화한 겁니다. 한창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끌 투자가 기승을 부렸던 당시 가계 빚 규모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들어 증가한 가계 빚과 비교해 보면 이 시기 같은 기간 동안 봤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속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2%로 일본과 홍콩, 영국과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금리가 또 인하할 경우에는 대출 수요를 또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 하나 물가, 또 하나 가계비,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 역시 아침 회의에서 부동산 PF를 한 번 또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먼저 추 부총리가 말한 부동산 PF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부동산 사업에 한정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미리 예측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한 뒤에 돈을 빌려주는 걸 뜻합니다. 이후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발주처에서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 이걸 현금으로 다시 되갚는 방식인데요.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다가 보니까 위험성은 높은 대신 수익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4%를 넘어섰는데요. 9개월 만에 2배를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잔액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21년 말 112조 9천억 원이었던 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4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그러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회생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을 굳이 애써 끌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겁니다. 이 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라든가 금융사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어떤 조정 내지는 정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어떤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금융당국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 일부 사업장의 PF 부실이 터질 경우에는 건설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뭐 성탄 선물을 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을 즐기기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제부 엄윤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우리 증권 파생상품 시장은 오는 28일 폐장을 하고 내년 1월 2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연말 휴장일로 지정을 하고 증권 파생상품 시장을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로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정규장은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열리고 장 종료 시각은 오후 3시 반으로 평소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 관련해 시장 규율 체계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면서 규율 체계에 큰 뼈대가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영업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엄윤주 기자랑 물가 얘기도 해봤는데 국내 대표적인 외식 메뉴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외식비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10,000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건 김밥과 짜장면 등 몇 개에 불과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 중 하나인 김치찌개.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메뉴지만 지난달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올해 가격이 계속 오른 뒤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달 7,923원으로 상승해 8,000원에 육박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처음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0월 2달 연속 올라 3,292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참치나 치즈, 소고기가 들어간 경우는 4,000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급여 대비해서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많이 꺼려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외식을 많이 좀 줄이고 있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10월과 같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장면과 칼국수를 제외하면 직장인들이 선뜻 먹을 수 있는 가격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서울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시킬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등 몇 개밖에 없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유가 불안으로 인한 물류비,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인건비와 같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물가로 국민 절반 이상은 내년에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는 외식과 여행, 숙박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달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환성 AI 확진 사례 10건 가운데 7건이 전북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북 지역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고병환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김제시와 익산시, 완주군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문가를 파견해 방역 상황을 총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체중계의 체지방률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 체중계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체중과 체지방률 정확도, 내구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률은 9개 제품 모두 의료기기 측정값 대비 평균 4에서 5% 범위에서 차이가 나 우수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생활 속에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해외 호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자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는 한국어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SK텔레콤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놓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에 통화 통역 기능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우선 지원됩니다. ADA 앱을 설치한 이후에 동의를 받고 AI 전화에 가입한 경우에만 통역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10개 이상의 언어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공개하는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AI 상용화 원년이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군을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쟁 분야가 아니었던 기업끼리도 이제 AI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으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배달을 하던 30대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차량 동행이 뜸한 새벽 시간,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기보다 오히려 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10여 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힌 가해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A 상병.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피의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곳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자영업자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배달까지 했습니다. 사고 당일도 배달을 마치고 신혼인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간 가해자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왔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문에서 치우치든가 치사는 구급대라도 불러놓고도 도망가든가. 경찰은 A 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했고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늘어났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는 5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또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일상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3.4%에 달하고 중학생은 피해 응답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SNS를 통해서 되게 협박식으로 문자를 하거나 SNS 스토리 같은 거로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여자애한테 뭐 누구 닮았다, 뭐 약간 특정 인물 닮았다고 그걸 조롱하듯이 말하거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목 조르는 경우도 있고 업어치기 하고.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언어와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강요 비중은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넘기기도 했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야단맞거나 걱정을 끼칠까 봐 또는 가해자가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유는 장난이나 이유 없다거나 화풀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혔다거나 오해와 갈등 때문이란 답도 38%에 육박해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적 해결 노력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 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가 현재 16번에서 20번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하고 난임 부부 체외 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소아 1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1회 비용이 현재 38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대표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참석자들이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산업전환과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되던 곰 4마리가 제주에 마련된 새 보금자리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 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내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와 곰 사육 농가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뒤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첫 사례입니다. 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넉 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 구역인 카디지에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군용기 6대가 카디지에 진입을 했다가 이탈했으며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용기는 연합훈련 도중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울릉도 북방을 통해서 카디지에 진입을 해 17분 뒤 독도 남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양국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하려는 것을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군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찾아 굳건한 보안과 사이버 안보 태세를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방첩사에서 장병들을 격려한 뒤 군사 보안은 정예의 선진 강군의 토대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 보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작전사를 방문해 사이버 전장에선 해킹과 사이버 테러 같은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배양해 사이버 전장을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 백악관 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세 나라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세 나라.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미 백악관 측은 이 합의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통제 시스템이 한일 측 정보를 통합해 나누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expect that to be operational within the next few day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또 세 나라가 내년 상반기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세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한의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한다며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어도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아무것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된 하마스 대원들을 신문하는 이스라엘군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ואני אומר את זה גם נוכח הכאב הגדול, אבל גם מול הלחצים הבינלאומיים.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הולכים עד הסוף, עד הניצחון. לא פחות מז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엔 장관은 자국을 방문한 팀 와츠 호주 외교부 부장관을 만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과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한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yesterday reflected the reality of global opinion, which also matters. Our support for Israel is not diminished. But we have had concerns, and we have expressed those concerns about the prosecution of this military campaign. 미국은 또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부어 넣는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서도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떤 전술이든 국제 인도주의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민간인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몸을 부딪혀 싸우는 대표적인 격투 종목인 태권도가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로 올림픽 정식 종목에 도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첫 버추얼 태권도 시연이 열렸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이 유니폼 위에 가상 세계와 연결된 센서와 안경을 착용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옆에 있는 상대와 현실이 아닌 가상에서 맞붙습니다. 몸이 직접 부딪히지 않을 뿐 쓰는 기술과 경기 방식 등은 실제 겨루기와 비슷합니다. 예전에 못했던 좀 테크니컬, 약간 회전 동작 이런 게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 게임에서 하니까 부담감도 좀 덜하고 많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관중은 TV나 커다란 LED 화면을 통해 전자게임을 보듯 경기를 관전합니다. 일명 버추얼 태권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e스포츠로 적합한 종목으로 태권도와 양궁, 사이클 등 10개 종목을 선정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e스포츠 위크라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IOC는 2028년 LA올림픽에서 이 가운데 몇 개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e스포츠 올림픽을 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We have long been committed to aligning with the IOC's Olympic Agenda 2020+5 vision in growing digital engagement with people. 대한태권도협회는 기술 발전과 선수 양성 등 올림픽에 미리 대비할 뿐 아니라 태권도 인구의 확산을 위해서도 버추얼 태권도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버추얼 태권도를 통해서 성인 수련생들이 부상이나 두려움 없이 이 태권도 수련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수련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달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중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버추얼 태권도 대회가 열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FC서울이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8월 안익수 전 감독 사임 이후 김진규 대행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른 서울은 최근 4시즌 연속 하위 스플릿에 그친 성적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전술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김기동 감독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잘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다시 FC서울이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샌프란시스코와 입단 합의한 이정우가 계약 기간 6년 동안 꾸준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측 시스템이 내놓은 첫 해 이정우의 성적은 타율 2할 8푼 8리에 홈런 8개, 62타점, 56득점, 출루율 3할 4푼 6리, 장타율 4할 1푼 6리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시즌마다 줄곧 2할 8푼대의 타율과 8개에서 9개 정도의 홈런을 예상하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활약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가 내년 시즌까지만 뛰고 현역에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추신수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23년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시즌인 만큼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봉 17억 원을 받은 추신수는 최저 연봉인 3천만 원에 계약해 이마저 전액 기부하기로 했으며 팀의 주장도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는 윤이나 선수에 대한 정혜원 징계 감면 요청건을 내년 초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LPGA는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해 토론했으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1월에 개최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이나는 지난해 6월 한국 여자오픈 당시 5구 플레이를 늑장 신고해 대한골프협회와 KLPGA로부터 3년 출전 금지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대한골프협회는 지난 9월 윤이나의 출전 정지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겨울오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겠고 내일 밤이 되어서야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12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또 한 차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이맘때와 비교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는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이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이 15도, 대구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